전원책 변호사와 나눴던 이야기 더 세밀하게, 더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그제 하루 쉬었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권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났네요. 후보님, 저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또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대위에 결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통합선대위에 다 조금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지도지사들을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주 특정 같아요. 그 부분은 이 문재인의 공약으로 하는 것을 조금 동의해 주시면. 네. 그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는 제 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 약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을 함께 수용해 주신다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당주의자로서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모두 승복을 하고 함께 당의 이름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찾아간 게 예정을 좀 바꿔서 찾아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비공개로 한다려다가 지금 공개한다고. 오늘 저녁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바빠요. 일정도 바꾸고, 공식, 비공식 그런 방침도 바꾸고, 하여튼 분위기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를 만나고 이재명 시장 만나고 이것은 두 사람이 지금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경선 끝나고 전화도 한 통화 안 했다. 역시 문재인 후보가 조금 협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희정,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안희정, 이재명 표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세 사람 지지도 다 합치면은 60% 넘었는데 경선 이후에 지금 35%에서 많아야 지금 40% 박스권에 갇혔다. 결국은 안희정, 이재명 표를 지금 주워 담지 않으면 좀 힘들어진다. 좀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만나긴 만났죠. 만나서 웃고 악수하고 촬영하고 덕담 나누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모양새는 다 됐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분위기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표로 연결이 되려면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시도지사 버리고 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이번 선거에 올인하고 문재인 후보와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안희정 회동의 그 문제를 상황을 본질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한 절반, 많이 줘야 한 70% 정도의 봉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원일이 기자가 지금 얘기한 바로 이 부분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단체장직을 버리고 선대본부에 참여를 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같이 유세를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바람,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상대 쪽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 설익은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한다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격적으로 탁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명분에서 예컨대 지금이 백척간두의 정권 교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싸움, 이명박 문재인 싸움 이런 식이라면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자, 정의당도 들어와라.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것은 자칫하면은 안 후보 측을 넓혀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문 후보 측을 협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은 흔히 이제 안희정 표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던 표가 다 안희정 표냐? 저는 한 절반은 사실은 원래 안희정의 것, 민주당 내 안희정 그룹 이런 표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안희정한테 왔던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선 기간에 민주당에 계속 있어야, 안희정이 아니라도 있어야 될 유인을 줬느냐? 저는 그걸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희정만 보고 온 것은 아닌데 지금 안희정 지사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원래 민주당 내에 있어서 안희정 지지자들 좀 더 단단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만난 안희정 충남지사, 원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도왔던 예전의 동지였죠.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후보 진영을 겨냥해서 정이 떨어진다는 그런 글을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 이거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이런 태도는 타인을 상당히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후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랑하는 사이는 원래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또 사랑을 깊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극복을 하고 있고 또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 이후에 이런 정도의 그 우애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경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은 같지만 또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견을 놓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민성희 기자, 네. 두 사람은 뭐 원래 같은 식구였고 동지였으니까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두 사람을 도왔던 나머지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나 보좌진들 마음까지도 저렇게 풀어졌을까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나 그 후보로 뛰었던 보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또 나는 죽어도 못 도와주겠다 그러고 안 갈 수도 또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좀 아쉬운 게 많은 거죠. 아쉬운 게 많으니까 충남 홍성까지 쫓아가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모양새는 좋은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안 온다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대연정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걸 너무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도 보수층이 문재인 후보는 이거 혼자 가겠다는 소리구나. 적폐청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그 표가 안 오고 있는 건데 단순히 만나가지고 내가 안희정 후보랑 악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 표가 돌아올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또 경선이 끝나고 나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해서 안희정 충남지사 만났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리고 조금 뒤에 오후 3시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 그 가운데 사실 이거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었다. 그것이 바로 무능의 증거다라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적을 했었죠. 한번 두 사람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또 인공지능, 산업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붐을 일으키는 창업국가 만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오늘 SNS를 제가 보니까 이 발언을 갖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다. 이건 3D로 다 읽는 거를 굳이 3D로 읽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게 3D를 3D로 읽은 것이 정말 무능의 상징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은 게 정말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크나큰 실수인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답은 저 마지막 웃음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가 또 자신의 SNS에 이제 이 3D로 읽었던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할 바에 집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던 홍길동에 비유했던 건데 우리 세 분 먼저 원일이 기자 이 3D 발언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시작은 뭐 김정인 의원이 그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그러면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소총 M16, M16을 M16이라고 읽으면은 M16으로 읽어야 되나요? F16 전투기를 꼭 F16 AF 파이터라고 읽으면 안 되나요?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가능한 거란 말이죠. 3D 프린트라고 읽어야지만이 전문가고 그것이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춰져 있는 거고 3D를 3D로 읽으면은 그건 뭐 용어를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능이다. 글쎄요, 정치적으로 뭐 지금 뭐 워낙 네거티브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다 갖다 붙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저것이 정말 진정하게 지도자감의 덕목을 가려내는 그런 그 소재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는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민성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지역적인 해프닝 같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누가 유능하냐 누가 무능하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지나갔으면 될 것 같은데 저런 잽 같은 건 좀 맞아주고 지나갔으면 될 것 같은데 1등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오히려 거기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시장. B1A4 뭐 이런 거 어떻게 읽느냐 많이 물어보요. B1A4라고 아세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네. 지하 1층 주차장에 가면은 B1, A4가 있어요. B1에 네. 밑하고 A4 그렇죠. 구역해갖고. 예. 뭐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 이면에 있는 거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박근혜 프레임 붙이기를 시도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에게 뭐 적폐 연대 세력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사면 논란 때부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시작은 김종인 전 대표가 했지만 결국 여기 있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산화가스라든지 뭐 그런 식의 말실수들 그게 결국 지적 수준과 통치 능력에 대한 결함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문재인 후보한테 더 씌우려고 하는 건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이런 식의 프레임 붙이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문 측은 안 측에 대해 가지고 좀 보수 이쪽 아니냐. 안 측은 문 측에 대해 가지고 능력이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식의 프레임 전쟁이요. 예, 그 분석이 맞는 것 같고 원일 기자 생각은 이런 건 너무나 지역적이고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굳이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홍길동 발언으로 이런 잽은 그냥 맞아도 되는 건데 굳이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윤태곤 시장은 보니까 이게 바로 양측의 대선 전략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렇게 대선 전이 지난 주만 해도 문재인 대세론이 우세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양강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서 호남 지역 표심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는 적어도 미래와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낫다며 오늘은 안보 행보를 보였습니다. 제가 광주와 호남의 지지 덕분에 이 경선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선 승리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또 우리 광주 시민들 또 호남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저는 최우선 순위가 안보입니다. 지금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안보부터 저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외교부터 챙기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 행보를 재개하면서 호남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았다.
호남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두 후보의 이제 선거 동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기는 해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이게 이제 전략 차이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제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호남에서의 승기를 잡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한 반반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본다 치고 이 반을 6대4 내지는 7대3으로 가지 않으면 이번 대선이 굉장히 어렵다기 때문에 취약점을 지금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호남에다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 쪽 전략을 이렇게 지켜보면 일종의 ABC 전략이에요. 과거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치르거나 미국의 이제 그 대선을 보면은 anything but 클린턴 그래서 전임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문재인 후보의 가장 취약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안보 프레임이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약점으로 보는 거고 현충원 가서도 안보 강조하고 사병이 나라를 지켰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신병 교육대 가서 지금 또 안보를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예. 보수 세력과 연대하지 않고도 보수표를 얻는 차별화된 전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아퍼하고 그러는 것이 반기문 외교 특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돈 안 들이고 품 안 들이고 보수표를 얻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반기문 총장 자체도 싫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즉 보수 세력과 연대하지 않고도 보수표를 얻는, 즉 문재인 후보의 취약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선거 전략. 지금 이렇게 좀 대비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병교육대에 가 있는데 그 뒤에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현주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현주 의원의 탈당도 우리 민성기 기자, 네. 이현주 의원의 탈당도 좀 문재인 후보 진영을 좀 긴장을 시켰나요? 똑같은 일이 대규모적으로 대규모 탈당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문재인 캠프 쪽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소위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받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인사나 이런 데 상당히 기존의 문재인 진영이 아닌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그걸 좀 탈색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나간 거니까 본인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국면의 지지율이 좀 조정 국면을 몇 번 거치면서 갈 텐데 이현주 의원이 당내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와 가장 친한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과 김종인 전 대표 간의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조정기를 맞았을 때 만약에 그 이현주 의원이 고리 역할을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수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되게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치 준비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먹거리를 준비해놓고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같은 게 조금 이렇게 급조된 느낌이 있는 게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 있는 날이죠.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분명히 내일 조간신문에 이렇게 쫙 뒤덮게 될 겁니다. 그거랑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인가요? 어쨌든 군부대에 간 안철수 후보의 사진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흡입당했다라는 게 착점인 것이고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많이 탈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안 후보한테 유리한지도 모르겠고 어제 관훈클럽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4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거냐. 민주당에 있는 분도 좋은 분도 쓸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면 예의가 아니다. 좀 설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있는 게 이 비주류 의원들한테 문 후보가 지금 전화도 걸고 있다는데 민주당은 120명이지만은 120명 의원들 다 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119명이죠, 이제. 예, 119명 의원들 다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40명인데 사실 안 후보하고 사이 안 좋았던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올인이거든요. 40명을 충분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 부분이 차이가 나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선 주자들 지지율 요즘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관심 갖고 보실 텐데 오늘도 지지율 발표된 데가 있습니다.
원일이 기자 보기에 갤럽 같은데요. 네.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군요. 2배 이상 오르잖아요. 저게 지금 저 38, 35 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오르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수치의 추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어차피 양자 구도라고 그래도 지금 7%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16%포인트.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그 안희정 표가 지금 절로 흘러가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보수 중도 부동층들이 지금 안철수 쪽으로 좀 흡수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좀 반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TK에서의 안철수의 지금 상승세가 너무 눈에 띄게 지금 하는 거죠. 이거는 저 문재인 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 쪽에서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것이 그냥 단순한 바람이냐? 지금 따뜻한 봄바람이 지금 안철수 쪽으로만 불고 있다라는 저 반증일 수밖에 없어서 좀 유의미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저 민성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조정기를 거칠 겁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한테 따뜻한 봄날이지만 봄 거쳐서 바로 여름 갈 것 같지만 중간에 꽃샘추위가 한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 근데 지금 아까 대처 얘기했지만 대처 방식을 놓고 보면은 지금 안철수 캠프 쪽이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핵심 화두가 무엇이냐? 안보다. 어제 그 관훈 토론에서도 본질과 핵심은 한미 동맹에 대한 안철수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거든요. 중국이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하냐 물었을 때 나는 동맹 관계인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똑부러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안보 프레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대처 방식이 향후 이제 요동칠 때 좀 잘 봐야죠.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 갤럽 말고 리서치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오자 대결 구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성 기자 이 부분 이건 첫 조사기 때문에 전주 대비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데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조금 다르네요. 지금 아무래도 그 여론이 좀 변화하는 변곡점을 맞기 있기 때문에 그 표본이 어떤 표본이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 보면 안철수 후보의 상승하는 폭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보다 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추세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탔다. 그리고 양강구도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이 아마 잘 안 빠질 겁니다. 뭐 잘 오를 수 있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가 뭔가 실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많이 알 빠질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 유동성의 폭이 크죠.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전략 어제부터 메시지를 보면은 되게 과감해요. 민주당은 이제 다자구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양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다자구도 내에서는 보수가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게 쭉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가 어제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다자구도 내에서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원래 문 후보가 하던 프레임이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많은 지지를 얻는 첫 후보가 되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게 영호남에서 동시에 1등하는 대통령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성인데 이길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정확한 발언은 그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과반이 넘는 후보. 그렇죠. 다자 내에서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죠. 인위적 연대는 안 하지만 국민들이 표로 연대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문재인의 35에서 40에 달하는 지지층은 그건 콘크리트가 맞아요. 근데 안철수한테 가 있는 지지층은 그건 저건 밀가루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지만 저게 물로 반죽이 되면은 못지않게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밀가루 반죽은 아니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은 밀가루 이 지지율이다. 따라서 연대라는 이 물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충성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맥주 거품이다라고 비판했더니 아마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야말로 이제는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의 그 입지름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수 진영 후보들입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그래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은 전통적인 보수 표심은 우리에게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만 공격을 집중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들어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누가 된다고?
문재인이 된다 그랬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보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대부분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의 계승자들이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개발이 돼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국민의당은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또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런 국민의당에 얹혀있는 후보고 사드에 대해서도 처음에 국민투표를 하자부터 최근까지 여러 번 말을 바꿨고 안보관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를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네요. 제일 아픈 부분이죠. 지금 박지원 없는 안철수가 가능했을까요? 저거는 박지원 의원에 대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만 놓고 전체적인 판세를 놓고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박지원의 지원 없는 안철수의 돌풍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크 포인트라고 되는 이제 박지원을 지금 공격하고 나서는 건데 그만큼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지금 먹히고 있고 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 전략의 뒤에는 박지원 대표가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거는. 예. 그런데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연대론 계속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 얘기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갈등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이 맞았다. 당내에서 박지원 대표가 또 이렇게 인정한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했던 많은 이른바 국민의당에도 반안 의원들이 있는데 그까지도 이제 다 굴복을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의 두 후보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이유가 처음에 홍준표 지사 나타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면서부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자꾸 때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전략을 수정했는데, 그럼 이제 안철수를 때리면은 그게 나한테 고스란히 닿으면 나도 올라가겠는데,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문재인 후보하고 지지율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꾸로 높아지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홍준표 의원을 좀 후보를 응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수의 두 후보는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도 지그재그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거침없이 대답하기로 유명한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퍼포먼스는 위기에 다시 세우고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모든 소망을 극복해서 9회 말 역전 말로홈런으로 승리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홍준표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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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희 기자, 홍준표 후보 왜 말 못하는 거죠?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직을 아직 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법 위반인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지난 제주 출정식 때 앞으로 이제 홍준표 정부가 서야 된다.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경남지사 사퇴를 9일까지 최대한 늦춰가지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혀왔었는데 사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그런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 사퇴 꼼수냐 아니냐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8시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아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SBS 8시 뉴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